기사를 뭐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인터넷 기사 보니까 주인들이 월세 60만 원씩 준다고 근데 나오더라고 기사 아까 보니까 다운되니까 재계약하자 금액으로 대신 내가 월세 줄게. 그 주인들이 월세 주는 사람. 근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 기사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나는 더 싼 아파트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보증금 줘. 안 줘? 그러면 달라고 하는 소송 제기해서 판결 얻어서 그 집을 경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게 예상이 되는 거냐면 경매 물건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들어왔는데 취하돼서 다시 돌아가는 물건이 줄어들 거고요. 입찰장에 오는 사람이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경기 때 침체기 때 보면 현상이 다 그거예요. 경매장에 나타나는 사람이 줄어요. 막상 그때는 해야 되는데. 응, 줄어요. 그게 이제 희한해요, 하여간. 근데 희한한 게 아니라 사람 심리가 그래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경기가 좋을 때는 막 전부 다 이제 관심을 가지다가 불경기가 되면 관심이 없어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아파트 가격 하락률을 쭉 보니까 하락률이 서초구 0.19%.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그 보도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뭐 어디가 됐는데 뭐 몇 억씩 떨어졌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진짜 거래가 돼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잘 거래가 없어요. 어째 단 것이 있고 그것도 이상한 거래고. 근데 그것 가지고 막 일반화시켜서 막 얘기하더라고. 막 이제는 강남도 예외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쭉 봤더니 서초, 강남, 송파도 아니야. 송파도 많이 떨어졌는데 서초, 강남, 그다음에 광진구, 용산 1%도 안 떨어졌어요. 0.91이에요. 이게 매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입지가 좋은 곳은요. 떨어질 때도 많이 안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입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용산도 그렇고 광진구도 그렇고 많이 안 떨어지는데 강동구는 강동구도 많이 안 떨어졌더라고. 근데 이제 송파 특히 많이 떨어졌더라고. 송파 그다음에 많이 떨어졌다는 게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거야. 한 3%대 되니까. 많이 떨어지는 도봉 이런 데는 막 5%, 6%씩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지고. 외곽 지역도 보면 이제 고향 일산이나 분당 이런 데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또. 그러니까 똑같아요. 맨 옛날에 뭐 IMF 때나 또 외환위기 때나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그때도 똑같아. 떨어질 때는 그런 적은 많이 안 떨어져요.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고. 자, 아까 봤던 내용 중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보다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209페이지 보시면 갱신 요구권 얘기 나와요. 그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나 계속 장사할래 이런 얘기예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하셔야 된다. 그러면 3번에 가로 2번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을 못한다. 들어줘야 된다. 들어주는 기간은 가로 3번 처음 임대차 계약을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을 넘지는 못한다.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희생하는 거예요. 10년의 기간 제한을 둔다. 요거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입니다. 우리는 10년이고 얼마 전까지 우리 5년이었다가 10년 늘었죠. 이렇게만 해도 임대인은 죽겠다고 그러죠. 임대인 얘기를 쭉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임대인 얘기를 들으면 다 임차인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임차인 얘기를 들어보죠? 다 임대인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그래서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보면 월세나 보증금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 들어온 게 뭐냐면 5%가 기간 10년을 보장받는 그 기간 동안에 다 합쳐서 5%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증액 청구할 때마다 5%씩 올릴 수 있어요. 그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증액 청구할 때 5%씩 올리면요. 10년이면 얼마 올리겠어요? 5%. 되게 많이 올 수 있어요. 진짜 영업이 잘 돼가지고 월세를 그렇게 내고도 안 나가는 그 상황이라면 되게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응?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딱 목에 차오는 게 있거든요. 그 이상이 되면 아무리 장사가 잘 되면 못 견뎌서 나가요. 제가 이 안경을 맞춘 데가 있거든요. 이 안경을.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 안경 맞출 때 그 노량진 그 지하철 건너 쪽에 지하철역 그 바로 옆에 입지 좋은데요. 맨날 그 지하철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딱 코너 자리에다가 안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맞췄거든요. 비싸게 좀 맞췄어요. 바보같이. 딴 데 가서 뭐 검토도 안 하고. 근데 맞췄는데 며칠 있다가 안경 좀 수선하려고 갔어요. 며칠 있다가 아니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왜 없었겠나 예상을 하는 게 그때 안경 맞추면서 그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 아저씨가 죽겠대요. 아,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비싸게 몇십만 원 하잖아요. 팔아가지고 아저씨 부자 되셨어요. 막 그러면 제가 그랬더니 아저씨가 우리도 월세 주고 나면 허덕거려요. 막 그래요. 월세 얼마나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 놀리실 거예요. 그 건물주가 월세를 계속 올려달라고 그런대요. 그 건물주의 자식들은 미국인가 어디 유학 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꾸 월세를 올려달라고 돈이 필요했나 보죠. 월세 올려주고 이제 견디다 못해서 나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약국도 같은 건물주니까요. 약국 가서 옆에 안경점 나가고 여기 지금 땡처리 들어왔더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약국 아줌마가 월세를 너무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국은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 안경점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무슨 짬뽕집인가 땡처리 하다가 그 짬뽕 뭐 이런 집으로 바뀌었어요. 그거 얼마를 팔아야 그 짬뽕 저 가게 운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월세가 엄청 비쌀 건데. 저도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 5% 제한이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많이 못 올리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많이 못 올려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수지타산이 있는데 월세 5만 원,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비용으로 매달 들어가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5% 이거 뭐 너무 규제가 심한 거 아니냐는 건 아니고 진짜 올릴 수 있는 여건이면 엄청나게 올릴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올릴 수 있으니까. 네. 올려달라고 청구하면 상대방이 임차인이요. 나 그렇게 못 올려줍니다. 그러면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있어요. 거기서 돈 좀 조금 내고 저렴하게 내고 거기서 분쟁 조정을 해서 얼마에 합시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 안 가요. 근데 거기서 합의가 안 되죠. 조정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둘 다 오케이 해야 되는데 안 됐죠.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이제 재판 가야 돼요. 그럼 판사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거 다 고려해가지고 이거 5%까지 올리는 건 너무 심한데 3%만 올려 이렇게 한다든지. 그 조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5% 뭐가 잘못된 상식이냐면 5%를 올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올려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상식이에요. 못 올려주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분쟁 조정합시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돼요. 그래서 5%보다 적게 올리게끔 그렇게 보통 조정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거기서 계속 장사해야 되는데 주인한테 대들면 주인이 예쁘게 안 볼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뭐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거든. 그게 무서워서 그냥 할 수 없이 5%별 문제 없으면 올려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올려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되게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 근데 보통 약자예요, 임차인들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도 약자는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간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이게 법 때문에. 자기 맘대로 올리고 싶을 때 많이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못 올리니까. 거추장스러운데 이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가로 5번 가면 임대인들은 뭘 연구하셔야 되느냐? 정당하게 내보낼 수 있는 사유를 연구하셔야 돼. 임대인은 잘할게나 위에는 상관없어. 관심 없어. 요거요. 내보낼 사유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가 주인이 되시면 밤이나 낮이나 요 거절 사유를 연구하셔야 돼. 어떻게 해서 내보냈지? 내줬지? 동그라미 기억방. 3달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주택은 월세가 몇 달치 밀리면
거절하, 내쫓을 수 있어요? 해지. 몇 달치 밀리면 임차인 내보낼 수 있어요? 주택은? 2개월, 2개월치? 상가는? 3개월치 밀리면 내보낼 수 있어요? 해지라는 게 내보내는 거예요, 해지.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갱신을 거절해서 안 들어줄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갱신 거절. 그때는 주택은 역시 2개월치. 상가는 3개월치. 너무 쉬워요. 요거 내보낸다는 거예요, 해지는. 중간에도 내보내는 거예요. 갱신 거절은요, 일단 기간 채웠는데 연장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치, 이건 2달치 이렇게 돼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거 앞에 거 있잖아요. 요것은 2달치가 현재 밀렸다예요. 현재 밀렸다. 이건 3달치가 현재 밀려 있는 상태다. 요 갱신 거절은 지금 보는 게 요거죠. 요거. 갱신 거절은 과거에 밀린 적이 있다. 과거에 2달치 밀린 적이 있다. 그러면 연장 신청했을 때 거절해 버릴 수 있어요. 달라요, 의미가. 과거에 밀린 적이 있다. 이거 구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기억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 사실이 있으면 돼요. 사실이 있으면. 그럼 현재 지금 한 달치도 안 밀렸어, 현재는. 그래도 과거에 밀린 적이 있으면, 3달치 밀린 적이 있으면 통장이 다 나오잖아요. 연장 안 시켜줄 수 있어요. 나가 그래 볼 수 있어요. 갱신 거절을 해버릴 수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날짜가 뭐 19일 딱 정해진 날짜 있을까? 10일 이렇게 있으면 그 날짜에 딱 들어와야 돼. 근데 늦게 들어왔죠? 하루라도 늦게 들어왔죠? 그 연체한 적이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이제 딴 그 상가 임차인한테, 그 임차인은 우리 들어온 날이 15일인데 어쩔 때는 15일날 딱 들어올 때도 있고 16일날 들어오거나 17일날 들어오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본인 아무 의식이 없겠지. 근데 법적인 의미로는 15일날 안 들어오고 16일이나 17일날 들어오면 밀린 거예요. 그거 연체예요. 그럼 나중에 계약기간 우리는 2년 했는데 2년 끝나고 나서 저 2년 더 장사할랜데요? 그랬을 때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잘 못해,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걸 연구를 잘해야 돼. 통장 찍힌 날짜를 잘 봐야 돼.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예요, 그거. 근데 이건 뭐예요? 현재 밀려 있어야 돼요. 이거 2개는 앞에 건. 그럼 이거 봐봐요. 만약에 이제 상가 월세 밀린 거 봐봐요. 1월 달 거, 2월 달 거, 3월 달 거, 4월 달 거. 이게 이제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00만 원이라고 쳐봐요. 3달치가 밀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200만 원 줬어요. 한 푼도 안 들어왔어. 그 다음에 200만 원 또 여기 줬어. 또 안 들어왔어. 2달치 밀려 있는 거 아니야? 그죠? 5월 달에 200만 원 들어왔죠? 6월 달에 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현재는? 이렇게 안 들어옴으로써 3달치가 밀려 있잖아. 3달치가. 그러면 기간 남았어도 나가 할 수 있다고. 현재 스코어 밀렸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꾸역꾸역 돈을 갚아가 이게 돼서 100만 원을 갖다가 6월 달에 200만 원 줬는데 100만 원만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연체. 연체요, 아니에요? 아니야. 세 달치 월세가 밀려야 돼요. 600만 원이 밀려야 된다고. 근데 이거 밀린 건 얼마예요? 500만 원 밀렸죠? 아직은 세 달치 아니야. 금액으로 따져요, 금액으로. 그러면 해지 못해. 못 쫓아내. 근데 이제 여기 7월 달에 딱 왔는데, 7월 달에는 150만 원을 냈어, 이번에. 200이 아니고. 쫓아낼 수 있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 550만 원 밀린 거야, 이제. 600원 아직 안 됐어. 8월 달에 이제 또 왔어. 여기는 들어올 때, 이번에는 170이 들어온 거야. 뭐 세 달치 연체요, 안 해요? 아직은 아니야, 지금. 이제 570인가, 연체된 게 570인가 80이 연체된 거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거라고, 금액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요. 어? 이거를 아는 세입자들은 많아요. 되게 많이 알아. 세입자들이 이건 빠삭하게 알고 있어. 월세 내야 될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아직 안 밀렸다는 거. 안 쫓겨난다는 거. 쭉.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드디어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연체야. 그러면 내보낼 수 있죠? 근데 안 내보내죠. 보증금이 있으니까. 안 내보내는데 해지 사유가 됐어. 그러다 쭉 가가지고 나중에는 장사 잘 돼서 다음에 가가지고 막 2월 달에 막 밀린 월세 막 600만 원 다 갚고 막 그런 거야, 지금. 다 내고 막 그래서. 이제 2년 됐어. 갱신요구로 해. 그때까지 밀린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럼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이제. 이거 과거 때문에. 밀린 적이 있었지? 너 옛날에. 연장 안 시켜줄 거야,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의미가 틀린 거 두 개가.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디귿번에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이제 참 할 얘기는 많은데, 아까 그 호텔 1층에 상가예요. 1층이 이렇게 커피숍도 있고 막 그런 거야. 호텔 쭉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 임차인들을 싹 내보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심리를 보장받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낼 때 어떻게 돈 주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건물 팔려면 명도를 시켜놓고 건물 파는 게 좋아요. 그럼 비워놔야 돼, 몇 년 동안. 비워놓고서 다 일일이 이제 때 될 때마다 명도시키고 팔라고 하면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쉽게 팔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임차인 때문에 못 팔게 돼요. 응? 여기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중간에 내보내려면.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매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어서.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4번 대항력, 5번 우선면적권, 6번 최우선면적권 세 가지는 기본이에요. 대항력은 뭐예요? 점포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대항력. 그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우선면적권은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거기다가 뭐까지 받으면?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이제 상가 영업해 보신 분들은 확정일자 받는 거 아실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 찍어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뭐가 생겨요? 우선면적권. 그 세무서에 가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서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적어가지고 계약서랑 같이 내면 거기도 확정일자 네모나게 찍어줘요. 확정일자 광 날짜 나온 거 찍어주잖아요. 그럼 우선면적권이 생기죠. 근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아까 보증금 9억 이하가 적용된다고 그래 있죠.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가 900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와요. 보증금 1억에 월세 900짜리, 계약기간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 가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여기다가 확정일자를 찍어줄까요? 안 찍어줄까요? 임대차 계약서 들고 왔어. 1억에 월세 900만 원. 서울에서. 안 찍어줍니다. 왜 이거 찍어줘봤자 이건 우선면적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우선면적권 언제 생기죠? 9억 이하일 때 생기지. 그래서 안 찍어줘. 그런데도 와서 찍어달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세무서에 와서.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래서 앞에다 써붙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보증금, 적용보증금 초과한 경우는 확정일자를 찍어주지 않습니다라고 글써 써붙이는 거예요. 하도 와가지고 찍어달라고 하니까. 가까이 사연이 다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보증금, 이 적용보증금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배웠어도 또 몰라요. 배웠어도 이제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무조건 가서 받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규정 이런 것은 뭐 직접 관련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앞으로 가볼게요. 이제 네. 이제 그 주택인 경우에는 그거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연장된 후에 다시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가도 그래요? 복잡해지는데 상가도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근데 그래도 상가는 10년을 못 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계약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상가인데 2년 계약하고요. 이때는 갱신 요구했어요. 2년 연장했어요. 근데 여기는 재계약을 한 거예요. 갱신 요구가 아니고 재계약이에요. 재계약은 둘이 합의한 거예요. 얘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거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게 갱신 요구예요. 임차인이. 근데 재계약을 했죠. 2년 연장을 했어요. 그러면 갱신 요건을 행사했을 때 4년을 갖다가 갱신 요건으로 행사한 거냐 6년을 행사한 거냐 이렇게 했을 때 6년이 6년. 이거 재계약을 했는데 이걸 빼고 치는 게 아니에요. 포함해서 어쨌든 10년까지만 장사하면 돼요. 이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갱신 요구할 수 있죠. 갱신 요구한 기간은 또 2년 연장이에요. 다시 또 재계약을 했다고 해봐.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럼 재계약을 했다 그러면 다시 2년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냐? 없어 이제. 다 합쳐서 하여간 뭐예요? 10년을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10년 넘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어도 괜찮아. 그런데 주택은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건 기간 10년을 제한하지만 상관은 주택은 한 번 횟수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재계약을 한 거예요. 재계약하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이거. 학교 문화, 이런 문제 때문에. 재계약하면 월세를 많이 올릴 수 있거든. 보증금이라 월세를. 그러면 여기서 2년, 재계약하면 2년 연장됐죠? 여기서 갱신 요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갱신 요구는 횟수. 이때 딱 한 번 써먹는 거예요.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 벌 보면, 벌은 그 침을 딱 한 번만 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벌 빼고 원래 딱 침을 한 번 쏴. 그리고 죽어.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갱신 요구하면 2년 연장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6년까지 살 수 있게 되죠. 요 경우는. 여기서 재계약을 하면요. 여기서 갱신 요구할 수 있어. 그럼 8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갱신 요건은 딱 한 번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써먹을 수 있다. 같은 사람일 때 그래요.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은 사례 되게 많아요. 이게 간단히 설명드려서 그렇지. 그것까지는 뭐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그 결론도 안 나요. 판례 나와봐야 알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 빼고 2년이야. 그것만 일단 아시면 돼요. 자, 173페이지 가보세요. 상가는 일단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되냐면, 관청에 인허가를 받는 업종이 껴있어요. 그래서 173페이지 보시면 허가업종, 등록업종, 신고업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가 점포는 크게 나누면 인허가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유업종이 있고 그래요. 크게 보면 이거 나눌 줄 아셔야 돼. 그럼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학원은 뭐예요? 인허가 업종일까요? 자유업종일까요? 인허가 업종이에요.
PC방은요? 인허가 업종이지. 노래방 등록 업종이니까 노래 연습장. 노래 연습장의 정식 명칭은 많아요. 인허가 업종일 때가 규제를 세게 받는 거고요. 자유업종일 때는요, 규제가 없는 거예요. 얘하고 얘 차이가 뭐냐면요, 간단해요. 인허가 업종은 어떤 거냐면 사무실에 한다. 영업장에. 인허가 업종은 영업증을 하나 걸고요. 사업자 등록증 하나 걸고 두 가지를 걸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받아요? 세무서. 영업증은요? 구청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죠. 관할 교육청. 관청에서 받는 거, 관청에서. 그럼 인허가 업종은 영업증하고 사업자 등록증 두 개 걸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자유업종은요, 영업증이 있어요, 없어요? 구청이나 교육청에 가서 받는 영업증, 영업신고증 이런 거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면 돼요. 이게 자유업종이에요. 하나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요 세금 내는 것만 제대로 신고해두면 문제 없어요. 근데 요 인허가 업종은 구청에서 뭐라고 시비를 걸어요. 네. 독서실은 어느 쪽에 들어갈 것 같아요? 독서실. 인허가 업종에 들어가겠죠. 독서실 같은 거. 독서실. 지금 독서실이라고 안 하고, 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더만요. 스터디 카페.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자꾸 스카스카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어요. 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스터디 카페를 줄여서 별것도 아닌 건데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허가냐 등록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인허가 업종이냐 아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스터디 카페 같은 경 독서실 이렇게. 근데 독서실은 분명히 인허가 업종인데요. 스터디 카페는 아닐 수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가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참 변형된 업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 임대 사업으로 공간을 빌려주는 임대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내면 공간 임대 사업으로 그러면 독서실의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 임대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스터디 카페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면 요게 독서실이니까 뭐 교육청 관련돼 있거든요. 거기서 뭐 간섭을 받거나 이런 걸 피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제 야, 스터디 카페는 이걸로 안 되고 스터디 카페도 등록하고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그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100% 뒷북이지 법이 앞서가는 경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그 인형 뽑기 있죠. 무인. 그게 자유업종에 들어갔었어요. 인형 뽑기. 그러니까 규제를 안 받는 거예요. 인형 뽑기가.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막 너무 또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법에서 뭐요? 야, 그것도 무슨 오락 뭐로 받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 점포를 볼 때는 우리 저 곰탕집 같은 거 요 밑에 있는 골목길 있는 것들은 다 뭐겠어요? 인허가 업종이지. 전부 다 인허가 업종이지. 응? 그리고 뭐 구청에 뭐 식품위생과 이런 데서 다 규제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응? 대부분 이쪽이죠. 근데 얘가 이 자유업종인 것은 이제 밑에 보시면 몇 가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저 옷가게라든지 화장품 가게라든지 가방 가게라든지 신발 판매하는 데라든지 휴대폰 대리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업종이에요. 자유업종은 이게 규제를 심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에요. 자, 이걸 왜 분류해야 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가면 아세요. 그러니까 상가 점포를 보는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가시면 174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암기하시라고 절대 안 해요. 이해를 하시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업종을 본 거예요. 업종. 이게 인어가 업종이라며. 자유업종이라며. 그렇죠? 그러면 이 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거예요. 업종을 봤잖아요. 그럼 업종 두 번째는 뭐냐? 이 업종, A라는 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 구체적인 건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이런 건물, 이런 용도의 건물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건물에 못 들어와. 그런 것들을 두 번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뭐 8시간, 몇 주씩 공부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필요 없고 두 번째 관점은 업종에 따라서 맞는 뭐가 있다. 건물 용도가 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여기 뭐예요? 여기. 학원은, 이 학원이 있잖아, 학원. 응? 학원은 이제 등록 업종이에요. 등록해야 할 수 있는 업종인데, 그러면 학원이 등록이 되려면, 학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요 건물이,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돼야 학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용도가. 이 용도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용도 중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도가 공동주택이에요. 용도 되게 많아요. 그럼 공동주택인 용도에다가 학원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느냐? 안 돼요. 학원은 이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더 하면 교육시설이 있어요. 교육 및 연구시설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큰 학원. 큰 학원은 교육 및 연구시설이고, 용도가. 그러니까 용도가 맞아야 돼. 용도 적합성이에요. 용도 적합성. 이걸 세부적으로 암기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굴러가는 틀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용도가 뭐냐면요. 제2종 근생이에요.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생도 있어요. 줄여서 근생이라고 막 불러요. 1종 근린생활시설이 또 있어요. 대부분의 건물의 용도는 2종 근생 아니면 1종 근생이에요. 요 밑에 있는 요 가게들 전부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이런 술집 같은 거. 2종 근생이에요. 그거 술집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그게 업종으로 치면 뭐냐면, 일반 음식점이에요.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이라는 업종이에요. 식당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 2종 근생 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여기.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뭉뚱그려서 알아두세요. 1종 근생 자리에도 이제 막 시기에 따라 막 왔다 갔다 해요. 되게. 지금 현재 법으로 치면 1종 근생 자리에도 막 술집 들어오고 그럴 수 있어요. 많이 완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들어가면 다 돼요. 거의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거기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을 그래서 앞에 써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세부적으로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관심을 좀 가져셔야 될 게 이 업종 중에서 많이 접하는 거예요. 몇 개만 보고 갈게요. 많이 접하는 게 중에 우리가 중개해 주다 보면 제일 많이 중개하는 게 뭐냐면 음식점이에요. 음식점. 식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번에 보면 휴게 음식점 나온 거 있죠. 그거. 그걸 중개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유명한 것은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락실이라고 해요. 오락실. 청소년 오락실. 그 다음에 옆으로 가다 보면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라고 돼 있죠. PC방이야 이게. 이름이 되게 됐다 길어요. PC방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2종 근생. 그 밑에 보면 일반 음식점 많고요.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 보시면 동물병원 있죠. 동물병원. 동물병원 엄청 많이 생겼잖아요. 최근에 변화 중에 많이 생긴 업종이 뭐든가요, 여러분? 전 눈에 띄게 많이 생겼다고 최근에 쭉 봤을 때. 뭐가 많이 생겼죠? 제가 많이 느끼는 건 요양보호소. 요양보호시설 있잖아요.
요양보호 시설이라기보다는 방문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기 요양보호원 이렇게 숙박시설처럼 하는 게 말고 방문해서 이렇게 목욕시켜드리고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그런 조그마한 보호업소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골목골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이제 변화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동물병원. 적어도 제가 이제 동물병원, 제가 인식하는 게 이제 사실 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동물병원 어디 있었습니까? 잘 없잖아요. 수의사. 근데 지금은 그냥 동물병원 수의사가 돈을 잘 번대요. 밤에 잠도 잘 자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람 의술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 의사들은 존중해 줘야 돼요. 어쨌든 돈을 돈 잘 벌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 의사가 안과 의사인데 현금으로 32억을 들고 왔다고 하잖아요. 계약금 32억, 320억짜리 사는데 32억을 들고 왔다고 들은 것 같기도, 꿈속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돈 잘 벌어. 근데 뭐 안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수술의사는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고생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대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수의사는 이제 그건 아닌데, 수의사는 이제 또 요새 동물, 애완견, 반려견 요것 때문에 그냥 대박이 났지 뭐, 요새 보면. 네. 그래서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저희도 나중에 이제 좀 나이가 들고 그러면 또 한 마리 키워볼까 생각 중이지. 지금 애들 때문에 그러긴 한데. 그 동물병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독서실이 다 스터디 카페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밑에 가시면 다른 건 없고, 저기. 그 노래 연습장이 어디가 있지? 지나갔나? 없습니까? 14번에 있습니까? 그러네. 14번에 노래 연습장 있죠? 많죠. 노래 연습장. 지하에 많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쭉쭉 가보시면 별건 거 없고, 저기 제일 숙박시설 있어요. 숙박시설 모텔. 근데 모텔하고 똑같은 게 고시원이에요. 옆에 보면 다중생활시설로 된 거 있죠. 모텔 옆에 숙박시설이 있고 모텔이 있고 옆에 다중생활시설이 뭐게요? 고시원. 지금은 고시원을 잘 안 하죠. 또 옛날에는 그 뭐 고시원 하다가 고시텔 뭐 이렇게 텔자를 붙여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는가 모르겠네. 얘네들도 유명한 거예요. 화재 때문에 많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위락시설. 근데 이제 우리가 상관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상권이 큰일 나면 대표적으로 있어야 될 업종이 있죠. 뭐예요? 상권이 큰일 나면. 상권의 크기를 결정짓는 대표적인 거. 스타벅스 가지고 상권의 크기가 결정되지는 않지. 상권의 핵심에 있을 뿐이지. 스타벅스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있지. 어디더라? 제가 옛날에 전등상가, 거기 저 절 있죠? 절. 거기 가니까 스타벅스 있던데? 그게 무슨 상권이에요, 거기가? 스타벅스는 없는 데가 없어. 진짜. 근데 이제 상권의 핵심은 이것도 아니야. 이거 말고 뭐야? 또 뭐 있죠, 그거?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지금은 룸바라고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룸바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부르던데, 룸바라고? 왜 또 모른 척 하실까? 요런 게 있어야 상권이 큰 거예요. 상권 자체가. 이게 끝판왕이야. 저게 없으면 상권이 그렇게 크질 않아. 그러니까 대형 상권은 다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빠져있죠? 그럼 대형 상권은 아니야. 대형 상권 아니야.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또 이번에, 용도 변경 176페이지에 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런 것까지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기 180페이지. 잠깐 여러분 그 저기 토지음 한번 보세요. 이게 PC 버전하고 좀 달라서 어떨지 모르겠네. 토지음에서 한번 써볼까요? 이게 지금 그쵸, 이거 모르겠네. 이게 지금 PC 버전하고 달라서 이거 좀 이따 제가 한번 확인하고 이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접어놓으세요. 180페이지를. 요게 옛날에는 이게 지금 여기 그 저기 뭐냐 루리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옛날 거. 지금은 이게 토지음으로 바뀐 거예요. 좀 이따 제가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거 보면 이제 좀 좋은 게 나와요. 오른쪽에 181페이지 보세요. 경매하실 때 꼭 알아두실 게 학교 유해시설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요 내용 중에서 해보면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없는 게 있고 그래요. 경매할 때 요건 뭐냐, 학교가 있으면 학교 주변에 들어올 수 없는 업종이 있어요. 유해시설인데 유해업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주변에 들어올 수 없는 그 구역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면 그 제목 보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표현을 보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가지예요. 절대가 있고 상대가 있고 그래요. 절대가 있고 상대가 있고. 그런 표현은 경매 물건에서 여러분들이 늘상 만나요. 그 밑에 보시면 이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예요. 그 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준주거지요. 이 박스 친 게 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네. 상대보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그림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게 시커먼 게 학교예요. 학교. 그죠? 학교에서 이 출입문에서 50m 돼 있잖아요. 50m 내가 요게 절대보호구역이에요. 50m가 이게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50m가 이렇게 되고 그 담벼락부터 요 출입문에서부터 50m밖에 안 돼요. 이 절대 이건 상대잖아요. 그러면 학교 담벼락으로부터 출입문 포함해서 담벼락으로부터 200m까지가 상대보호구역이에요. 담벼락도 쳐요. 절대보호구역은 어디만 쳐요? 출입문만 치는 거지. 거기서 그것도 200이 아니고 얼마요? 50m지. 그럼 절대보호구역은 앞으로 그런 용어를 쓰세요. 유해업종이라고. 유해업종은 50m 안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게 절대예요. 유해업종은 못 들어온다. 그럼 상대보호구역은 어떻게 해요? 유해업종은 들어올 때도 있고 못 들어올 때도 있다. 상대보호구역이라고 지금 대부분 보면 뭐가 많아요? 상대보호구역이 대부분이에요. 상대보호구역은 유해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원래 못 들어오는데 그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학교에. 거기서 오케이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200m를 다 규제하다 보니까 아니 학생들이 잘 지나지 않는 거리인데 그런 그 위치에 있는데 학생들이 잘 지나지도 않는 위치에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200m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PC방이나 이게 못 들어온다고 한다면 너무 심하지 않냐. 너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가지고 학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요.
터주는 경우도 있고 막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그래서 상대예요. 이런 걸 많이 만나요. 경매 물건에서는. 그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고요. 그 182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가로 3번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 보호구역 심의업종 정리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업종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번 봐주세요. 오락실, PC방. PC방도 위업종이에요. 만화방, 위업종입니다, 만화방. 저희 때는 그 맨날 만화방 가잖아요. 그러면 인생 망친다고 그랬어요. 그 만화방 못 가겠다고. 근데 그건 아니죠. 또 만화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화방은 지금 위협종이에요. 담배 자판기 이해되고. 노래 연습장, 위협종이에요. 요새는 노래 연습장도 이제 그 코인 노래방 이거 되게 많은 모양이더라고.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또 젊은 층한테 인기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 다음에 무도학원, 무도장. 무도장 뭔지 알죠? 무도장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 못해. 캬바레. 캬바레 그래도 잘 이해 못하는 거네. 요새 캬바레 많이 없어졌죠? 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앞에 노고단 캬바레가 있었어요. 되게 궁금해서 그 캬바레 뭐 하는 데인지. 그래서 우리 동기하고 가봤다니까 대낮에 가봤어 거기를. 돈도 비싸게 줘서 몇만 원 주고 들어가. 한 3, 4만 원 주고 들어간 것 같아. 들어갔는데 어두컴컴해. 시뻘게.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막 그 옛날 음악들 나오고 막 그때 대학생 2명이 들어갔으니까 갔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막 그 뽕짝 음악 막 나오고 막 춤추고 있는데 춤을 저희 때는 디스코라고 그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춤이 아니고 이게 건들건들 추는 춤 있잖아요, 이게. 그런 춤을 추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 그 웨이터가 왔는가 누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춤 좀 추자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린 춤을 출 줄 모르잖아. 그리고 거기 뭐 전부 다 아저씨 아줌마들 있는데 그 궁금해서 간 거였어. 진짜 궁금해가지고. 근데 춤을 출 줄 모르니까 우리 안 춘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도 못 버텼어요. 좀 있으니까 또 다른 데서 또 춤추자고 그러고. 우리가 춤출 줄 알고 들어온 사람인 걸 생각하는 모양이지. 근데 저는 이래도 제가 같이 간 놈은 180짜리였어. 그러니까 그냥 막 춤추자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얘도 춤을 못 추거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못 있겠다 해서 나왔던 게 바로 그 무도장이. 유협종이야. 그 옆에 보면 중고심의업종이라고 된 거 의미만 아세요? 대학교 옆에는 캬바레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학교 옆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옆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 옆에는 된다는 얘기예요. 유치원들은 몰라 그게 뭔지. 그래서 막 세부적으로 나누는 거니까 머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도장 같은 경우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옆에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유치원 괜찮아. 대학교 알 만큼 알아 이제 괜찮아. 근데 우린 몰랐는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텔 이런 것들은 다 유해업종이에요. 모든 학교 다 제공됩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들은 심의업종이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포인트가 이거예요. 경매 물건을 보는데 옆에 학교가 있는데 PC방이 있다, 모텔이 있다. 100m밖에 안 되는데 PC방이 있다, 모텔이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경매 매물로 나왔을 때. 좋은 거예요. 왜 좋죠?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대보호구역 안에서 그런 업종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드물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좋다. 봐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쉬었다가 또 계속 해봐요.